저는 지금 일본 경제침략 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김민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1951년부터 52년에 이루어진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연합국들 사이에서의 전후 질서에 대한 처리를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최근에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 자꾸 국제법을 무시한다, 또 국제법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얘기하거나 한일 협정을 일본 측에서 해석할 때 개인 청구권 또는 개인 배상에 관한 문제도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이 이제 자기들로서는 상당히 치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군정 7년을 마치고 주권을 다 행사하게 된 이제 그러한 계기가 된 곳도 샌프란시스코 체제여서 일본과 연합국가의 어떤 전후 질서를 정리했고 또 그것이 상대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든가 전쟁에 대한 책임을 일본에게 좀 관대하게, 그리고 그 이유는 미국의 사회주의에 대한 봉쇄 전략 차원에서 그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우리가 빠졌어요. 미국 정부가 그 초안을 만들 때에는 우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일본이 로비를 세게 했고 또 그 당시 영국의 입장이 한국이 연합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져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일본의 주장은 한국을 그렇게 껴주면 그 일본에 있던 한인의 상당수가 무슨 공산주의자다, 또 그리고 우리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한국이 빠지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원천적인 이제 부당함이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구성해서 1941년에는 대일 선전포고까지도 하고 사실은 국내 진공작전까지도 계획하고 있었고 교전국의 입장으로 참여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정당한 것이죠.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근본적인 문제점 하나는 그것이 결국은 과거 제국주의를 했던 나라들 간의 질서를 재편하는 것으로 갔고 식민지 지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접근을 안 했기 때문에 식민지 배상은 애초부터 거론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불리하겠죠. 그런가 하면 한국을 해방된 지역이 아니라 일본의 지배에 있다가 일본의 주권으로부터 분리된 지역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어요. 이런 그 모호한 표현이 결국은 이후에 한일 협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 어떤 갈등의 소지가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주도했던 미국의 인식의 바탕에는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고 한일 합병의 어떤 역사적 불법성,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깔려 있었던 데에서 근본적인 부당함이 있는 거죠.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런 청구권 문제 별도의 협정에서 처리하라, 이렇게 기본 틀을 딱 주어지는 데서 한일 협정이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출발을 할 때 그 출발선 자체가 단추가 잘못 깨어진 면이 있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한일 협정 전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본은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제 자체가 상호 일치되지 않은 선에서 한일 협정은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는 주장은 했지만 그렇게 승인되거나 일치되지 않고 한일 협정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도 식민지 지배가 불법적이었다 아니다를 상호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봉하게 된 것이고요. 일본은 심지어 독립축하금 또는 경제협력 규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후에 이루어지는 강제징용이라든가 위안부 문제 등등이 다 근본적으로 다루어질 기회를 당시로서는 놓치게 된 것이고, 또 일본으로서는 그렇게 해서 한일 협정을 통해서 다 이건 정리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제가 형성이 된 거죠.
역설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우리가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역설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마무리돼서 주권국이 된 일본과 달리 이미 1948년에 정부가 구성돼서 유엔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된 그러한 정부였단 말이죠. 국제법상에서는 어떤 나라가 스스로 참여해서 서명하고 인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것은 그러한 조약에는 구속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가 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담겼던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전제들을 다 우리가 구속적으로 승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번에 이제 지소미아 연장을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큰 동맹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일본과의 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과 목소리를 명료하게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사실은 미국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죠.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명료하게 하면서 우리의 주장을 할 때 그것을 완전하게 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게 된 것을 한편으로는 반영하는 거죠. 저는 이러한 교정을 거치고 그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 하나가 남북관계가 되겠죠. 이 분단 질서를 극복해내지 못하는 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미국의 하위에 일본을, 일본의 하위에 한국을 끊임없는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질서를 평화 질서로 극복해내면 아시아 동북아에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저는 그러한 질서의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쉽지 않은 과정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과 함께 해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다행인 것은 우리가 100년 전과 달리 우리의 국력 자체가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고 지금은 우리가 정말 잘 힘을 모아서 대통령, 정부 또 국민이 한편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 힘을 모으면 우리가 과거와 같이 부당하게 국제 질서의 희생양이 되는 이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